네, 4명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깊게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사색입니다. 오늘도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정혁진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여야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천 작업이 마무리 작업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야 대표의 총선 지원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천안에 이어서 오늘은 청주를 찾았습니다.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적이 있는데 한 위원장이 이렇게 중원에 공을 들이는 배경, 윤주진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역대 모든 선거에서 충청권은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역할을 해왔었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 초세하는 충청권 출신 인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것은 여야 공이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이곳 충북권에서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당시 자유한국당 성적이 매우 저조했고요. 여기에 이제 노영민 전 실장이나 도종환 의원 같은 그런 민주당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청주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원부터 공략하는 것,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윤주진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역대 선거에서요. 충청도에서 이기면은 총선에서 거의 다 승리를 했어요.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천안을 먼저 방문했잖아요. 천안은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할 때 대개는 서울에서만 근무하고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거의 없는 엘리트 검사였는데 거의 유일하게 지방에서 근무한 게 부산하고 그다음에 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고가 있는데 마침 거기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다음에 청주는 어떤 도시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한 4학년 때까지인가 거기 다니던 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주도 마찬가지로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고가 있는 천안과 청주를 방문함으로써 지금 그 국민의힘이 그 충청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청도에서 격전지 순회를 시작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종로에서 지원하는 행보를 벌인 데 이어서 오늘은 서울 영등포 갑을 찾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을 해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영등포 갑으로 전략공천, 그러니까 우선공천을 받은 지역인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는 일단 행보를 서울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서울의 여론이 좀 좋지 않아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서울에서 좀 우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왔고 또 지난 총선에서도 49석 중에서 8석 제외하고 전부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여론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일단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공천 갈등이 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된 게 김영주 의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 바로 직전일에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심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일단 서울의 민심을 좀 다독이고 난 다음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움직임의 폭이 좀 적으니까 앞으로 좀 행보를 좀 넓혀나가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먼저 행보를 시작한 것이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보다는 앞선 지지율,
앞선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요즘에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 네.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는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서 패널들께서 충청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지역적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충청권에서는 최소한 무승부를 기록해야 되고 네. 부울경에서는 최대한의 선전을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3대 요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종로부터 찾았죠. 근데 이 종로를 찾은 것 중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의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로의 후보자가 곽상은 변호사,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 가서 손을 들어주고 또 종로 1번지, 정치의 1번지에 가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천이 봉합되어 가고 있고 원팀으로 나간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종로부터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 대표의 어제 오늘 행보를 좀 짚어봤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사실상 이 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해서 TV 토론을 하자, 1대1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총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네. TV 토론하면서 자기 당을 선전하고 상대 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먼저 TV 토론하자 그러면서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 핑계를 대도 지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TV에서 국민들 상대로 유권자들 상대로 설득하자라고 하는 건데 대통령 핑계를 대고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첫 번째 자신이 없거나 두 번째 뭔가 이렇게 구린 것이 있거나 이렇다는 느낌을 그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1대1로 토론해도 저는 압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토론이라는 건요 정치 분야도 있지만 경제, 민생,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천하제일검이라고 하잖아요. 수사하고 기소는 잘할지 모르지만 토론은요 말싸움이 아니라 어떤 설득하고 주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거 전에 있었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네거티브전, 서로를 공격하는 거죠. 국민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책, 이슈 파이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왜? 공약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면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 장관 시절에 있었던 어떤 치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1대1 토론이 힘들다면은 저는 보수정당 대표 2명, 진보정당 대표 2명 해서 2대2 양자 4명 토론을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토론을 하자 제안하는 배경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뭐 진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토론을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토론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뻔한 수를 가지고 지금 덤벼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로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토론에 응하게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그 선거에 얼굴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아주고 싶어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마치 TV 토론이 모든 게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전에 야당 대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갑자기 선거 전에
느닷없이 토론을 못하는 뭐 마치 야당 대표인 것처럼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토론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준희 대표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TV 토론 제안을 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러면 나는 김건희 여사와 1대1 토론을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히려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지한 토론 제안을 오히려 희화화하고 이럼으로써 이 여야의 어떤 대화, 토론의 정치를 약간 우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영부인으로서 정치인이 아닙니다. 토론에 나올 의무도 없고 또 그러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물타기를 교묘하게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토론 제안과 이재명 대표의 이 거부, 일종의 피해 다니기가 사실 이 토론이 성사되든 성사되지 않든 네. 이미 이재명 대표는 패배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 토론을 응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그 달변입니다. 토론에 능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왜 이 토론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은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각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해석과 달리 여야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토론을 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러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게 토론하고 싶으면요. 이재명 대표를 제1야당 대표로 좀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일 조롱하고 희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반발심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당 대표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정치를 품격 있게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오늘 국민의힘 추가 공천 결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서울 서초을 국민의힘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인데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남 아산갑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서초을에서 컷오프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박성중 의원이 경기 부천을에 다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본다면 수도권 험지에 박성중 의원을 재배치한 셈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 오늘 국민의힘의 추가 공천 결과 그리고 박성중 의원의 재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예상했던 대로 그 공천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컨대 신동욱 전 앵커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서초에서 공천 받을 거로 예상이 됐었고 아산에서도 이명수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석 장관 전 장관이 공천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유영아 그 변호사 등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상대로 공천이 된 것 같은데 역시 조금 의외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박성중 의원이 서초를 떠나서 네. 부천을에 전략 공천된 것인데 그만큼 부천을이 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천에 서른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천에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현역 다선 의원인 박성중 의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서른 의원이 이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할 경우에 민주당 후보와 표가 분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배치가 아닌가 이런 해석이신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현역 의원을 빼가지고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특히 뭐 서울 지역이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에 경기도에다가 공천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지금 컷오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공천을 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도 사실 언론계에서 방송 뉴스를 진행하던 메인 뉴스를 진행하다가 곧바로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그런데 꽃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서초에다가 공천을 해준다는 걸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략 공천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다 용인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충남 아산갑의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네. 단수 공천을 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특조위 그 활동을 방해한 명목으로 그래서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것도 역시 논란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에서 사전에 전혀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된다고 제가 보는 거는 유영아 변호사가 달서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태우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변호인을 맡았기도 했고요.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라고 불렸던 인물 아닙니까? 대구 중랑구의 단수공천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영하 변호사가 원래 경선을 치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달서갑의 단수 추천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의 싹을 키우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있을 때 그렇게 그토록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핵의 강을 지금 다시 건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찾아가서 구애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강성 보수층에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나 이른바 태극기 집회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이렇게 단수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상당수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의 강을 도로 건너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중에 가서 건너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윤주진 대표님. 유영하 변호사 공천에 대한 김성환 평론가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인재 영입 차원에서 영입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좀 비례대표 앞순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강남병에 공천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비례대표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카드일 수 있으나 네. 신동욱 전 앵커나 고동진 전 사장 같은 이런 뭔가 자신의 어떤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지역 의원들은 좋은 지역구를 배려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좀 안정적으로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특혜라든지 그런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아까 언론인 출신이 바로 이 정치인으로 직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물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민주당은 또 예외가 아니죠. 노종면 전 YTN 그분도 사실은 이번에 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았거든요.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장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김영석 장관을 공천하는 것과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받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바람직한 공천인지는 아마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탄핵의 늪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다시 탄핵의 강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요 너무 좀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탄핵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바랐던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이 느꼈던 서름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화해와 포용으로 가는 것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오랫동안 총선에 도전해왔던 정치인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네. 방금 김성환 말씀하셨는데 노종면 후보는요 뉴스를 진행하다 간 게 아니에요. 노종면 후보가 기자 시절 바로 기자였다가 곧바로 넘어갔습니까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뉴스 진행하는 앵커의 경우에는 뉴스의 공정성과 중립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TV조선 메인 뉴스를 진행하던 인물이 곧바로 다른 휴지기를 갖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국민의힘에 가더니 그리고 또 서초울에 곧바로 갑니다. 당선이 보장될 만한 지역에. 이걸 제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화해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니까 본인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사명권을 행사를 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둔다 치더라도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해 주는 거는 뭡니까? 그럼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던 시스템 공천입니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 기존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토록 강조하던 시스템 공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을 일단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전의 정당 때부터 계속 탄핵 이후부터 얘기했던 게 그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부당하다고 얘기해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갔던 변호사였어요. 이런 사람을 다시 단수 공천을 해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서울 지역 2개 지역의 국민의힘에서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서을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전략 공천이 됐고, 영등포 갑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전 부의장이 전략 공천됐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민식 전 장관이야 이제 공천하는 것으로 거의 예정이 되어 있었던 네.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핵심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부의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본인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러한 영등포 갑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이례적인 거의 유일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다라고 할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봐도 김영주 의원이 그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하위 20%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위 20%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현직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공직윤리 관련해서 0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0점 받을 사람에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표를 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김영주 그 전 부의장 입장에서는 명예 회복하는 수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10년 전 일을 운운하면서 그것 때문에 0점 받았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김영주 의원의 국힘 행과 그다음에 김영주 의원의 영등포갑 그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등포 갑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을 전략 공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김영주 의원을 우선 공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하면서 전직 민주당 의원 대 전직 영등포 구청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18대 당시에는 전용옥 당시 의원이 현역 의원을 지냈고 이후에는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지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 대 민주당 소속 전직 구청장의 대결이 영등포 갑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그 김영주 부의장의 어떤 행태가 어떤 영등포 갑의 어떤 유권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최현일 구청장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영주 전 부의장이 하위 20% 된 게 매우 억울하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문자, 일본 여행을 가겠다는 그 문자가 밝혀져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컸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논평 내고 사퇴하라고 하고 그렇게 크게 비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하위 20%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영입해 가겠다.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분이요. 국회 사선 의원을 하셨고 노동부 장관을 하셨고 국회 부의장을 하셨는데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지금 공천 시즌입니다만 공천에 탈락하고 경선에 기회조차 못 가진 후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이 이게 억울하다. 저는 말이 되지 않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노동정책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김영주 부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비난했을 때 그 차이는 지금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어떻게 합의를 볼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저 총선에서 한석 가져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국민 추천제로 후보를 선출할 지역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 강남 갑을, 대구 동군입 갑, 대구 북갑 그리고 울산 남갑이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의 이제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은 좀 컷오프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혁진 변호사님,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중진 다선 의원들이 좀 많이 생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 추천제 또 비례대표를 통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민 추천제 해당 지역이 이렇게 텃밭으로 선정된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국민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네. 시도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참신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가 물론 그 제도가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공천이 되는지 그거를 보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말은 국민 추천제인데 거의 뭐 사당화처럼 아무나 저기 사천하는 것처럼 당 대표든 뭐 대통령이든 아니면 유력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공천하는 수단으로 국민 추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역풍이 있을 수 네. 있겠죠. 하지만은 이 국민 추천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참 공천 잘 됐다.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그 뭐 강남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그 뭐 3월 15일까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월 15일이면 4월 10일 총선이니까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천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쉬운 그런 지역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공천이 된다면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제도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따라하지 못할 그러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아침 신문을 봤나 봐요. 국민의힘이 한 두세 곳 정도로 축소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원래 한 10곳 정도를 국민 추천제로 후보를 공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한 8곳 정도에 출마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했다 그래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왜냐하면 애초에 원래 공천 룰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룰에 따라야 되는데 공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국민 추천제 지역구로 정해버리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가지고 반발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난 다음에 한 두세 곳이라고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한 2곳 정도 더 추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전무후무한 뭐 새로운 신선한 방식이라기보다는요. 뭐 정의당에서도 예전에 다 시도했던 방식이고요. 특히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정하거나 이런 그 형식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왜 그럼 뒤늦게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한다고 얘기했느냐?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인물 공천이다, 늙은 공천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현역이 전혀 컷오프되지 않는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청년 여성을 넣겠다. 우리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 이걸 마치 공천 끝물에 와가지고 과시하듯이 그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좀 도입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쌍특검법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역 의원들을 줄줄이 컷오프하면서 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전긍긍하면서 컷오프할 의원들 컷오프 안 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밀린 숙제를 하듯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뭐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 이미 19대 때 비례대표 청년을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그때 당시 여러 군데 본인이 추천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김광진 의원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그리고 지금도 광주광역시에서 활약을 하고 또 이번에 총선 출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단순히 퍼포먼스적으로 어떤 계파의 어떤 목 나누기식으로 중고 신인을 아마 선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앞으로 22대, 23대까지 잘 케어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오늘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경선만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경선, 아래로부터의 선출도 물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민주적이죠. 하지만 이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고 정당 차원에서는 반드시 육성해야 될 인재와 미래의 어떤 유망주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까지도 함께 품어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고 이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유수한 정당들이 갖고 있는 전통입니다. 이번에 국민추천제를 도입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그 현역 의원과의 경쟁 구도로는 더 이상 정치의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 이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도입이 되면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우량주들을 좋은 지역에 배치해서 앞으로 재선, 3선까지 국민의힘의 미래 정치를 좀 이끌어 나갈
그러한 동력을 얻겠다 이런 것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억울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또 재배치가 될 수 네.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서 기동민 의원도 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기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이수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이름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배제하기 위해 몰두한 분들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주장에 부하내동하여 저를 벼랑 끝으로 몰려고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관위는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라도 당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통 민주당으로 재건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겠습니다. 네, 컷오프가 결정된 기동민 의원 당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상당히 당을 향한 비판의 내용이 상당 부분 좀 담겨 있었습니다. 정통 민주당을 재건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공관위가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오늘 기동민 의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기동민 의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액을 받았나, 그리고 양복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거액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정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미한 금액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당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동민 의원과 관련해서 정직해서 탈이다, 순진해서 탈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는 조금 후회를 했었죠. 하지만 저는 저렇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했다고 밝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이제 당내 기동민 의원도 있지만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네. 분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의원들이 뭐 불출마도 하시고 탈당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기동민 의원이나 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치부심해서 다음에 명예회복을 해서 충분히 당내에서 다시 커나갈 수 있는 자산이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당내에서 앞으로 어떤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서 탈당까지 한 것 같은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기동민 의원이나 선택을 잘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두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당이라든지 무소속이라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당선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 남아서 당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오늘 기동민 의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토 중래의 꿈을 이제 남기고 일종의 일단은 당에 남음으로써 추후에 탈당의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8월에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기동민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실은 이분들이 지금 출마했고 당선됐던 이 지역구들을 보면은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서울 네. 수도권인데요. 여기는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해도 사실상 가망성이 좀 떨어질 뿐더러 국민의힘의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후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의 실익이 없다고 계산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과 기동민 의원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가서 이 이른바 친명체제에 반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많이 이루어진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신상의 사법 리스크 여부와는 달리 앞으로 친문 혹은 비명 체제가 비명 정치인들이 들어설 자리는 아마 상당히 좀 좁아질 것이다.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기동민 의원은 당에 잔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친문계 좌장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내일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내일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면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홍영표 의원은 결국에는 탈당을 선택할 것이냐,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탈당할 것 같습니다. 탈당하고 아마 무소속이 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 쪽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참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하고 자꾸 비교를 하곤 하잖아요.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선 의원 가운데 물론 이제 컷오프되거나 아니면 하위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고 반발심이 또 생길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정치하겠다는 네. 뜻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한테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거든요. 희생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자신의 명분과 정당성이 더 확보된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앞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다고는 얘기하지만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지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깔끔하게 승복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면 당이 보내는 곳으로 지금 국민의힘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은 과거에도 보내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훨씬 더 정당성이 부여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단순히 억울해서만일까?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일까? 여러 가지로 좀 보는 모습은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에 앞으로 뭐 어떤 일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반사익을 얻기보다는 자신이 뭔가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길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홍영표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은 탈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저질 리더, 공천 장난질, 독한 리더십 이런 식으로까지 거의 그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 당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홍영표 의원은 기동민 의원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기동민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봤자 당선되기도 어려울 거고 당선이 돼도 어차피 유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민주당 당원 80조에 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천은 고사하고 당직도 맡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괜찮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갖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을 개정해서 그 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부패가 뭐냐?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무위원회에서는 기동민 의원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공천할 때는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로 공천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동민 의원은 자기 자신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탈당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 홍영표 의원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 뭐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받았으니까 당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서구 위원장님. 네, 그 뇌물수수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용인갑 그 지역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요, 20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속의 국회의원들이요, 뇌물수수로요, 징역 7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에 기책 사유가 있으면 재보궐선거 때 무공천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역도 그 재보궐이 열려야 되는데 다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아서 공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도 공천을 해서는 안 됐다. 그런 국민의힘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사천 의혹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하고 권양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 지역 의원이 서동영 의원이었는데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 서 의원은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권양엽 전 비서관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선대위에서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이 지역을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에 당 안팎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혜경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고 사천을 넘어선 이재명 명천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공보실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권양엽 전 비서관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 전혀 인연이 없고 이런 주장은 공천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 논란,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 의심하고 공격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좀 헛다리를 짚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권양엽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당직도 한 20년 동안 맡아왔고요. DJ 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 근무까지 했었던 인사, 당직을 계속 맡아왔던 인사예요. 그래서 부실장을 맡았다고 하는데 뭐 김혜경 여사가 그 당시에 활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마 부실장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 부실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은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치 신인도 아닌 사람한테 공천을 주는 게 이게 그 배우자의 어떤 후광을 입고 공천을 받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헛다리 짚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보호하겠다고 지금 특검법 무산시키기 위해서 공천을 거기에다 맞춰서 했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좀 그럴듯한 공격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남 지역에 지금 경선까지 올라간 여성 후보자가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마 그건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 전략 공천 받은 거 말고는 한 명도 없고요. 저도 그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해서 전남 지역의 유력 일간지들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공천 신청자도 매우 적고 그리고 최종 경선에 올라간 여성도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전남 지역의 여성 현역 의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전에 그 지역에서 이미 공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그 낙선한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경험도 있는 후보자인데다가 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이면은 전남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만드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전략 공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단순히 부실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맞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 그 이유가 찾아지면 합리적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분은 현역 하위 20%에 속하지도 않는 걸로 나와 있어요. 서동용 의원이 컷오프가 됐다.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지역이 여성 전략 특구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없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반드시 여성 전략 특구가 돼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서 여성 전략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곳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이 지역이냐? 그리고 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쟁력에서 매우 높은 어떤 현역 의원을 압도할 만큼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 XXX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동그라미 표가 나오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인데 자, 이 의심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결정을 꼭 했어야 되는가? 저는 민주당이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배우자 관계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를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의심이 쏟아지니까 그것을 악의적이라고 왜곡이라 한다? 정당으로서는 좀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강성필 왜에 의원님. 대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국민공천제 오늘 도입하겠다고 했던 5개 지역은 그러면 왜 국민공천제를 선택했는지부터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왜 전략지역을 정하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하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전남 지역의 다른 지역은 왜 그러면은 여성 공천 지역으로 선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른 연고도 하나도 없는 지역에 함부로 사람 내리꽂지 못해요.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만큼 정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남 지역에 공천 신청한 여성 자체가 극히 적어서 신문 사설로도 일간지에서 비판할 정도다. 이런 말씀 제가 앞서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여성을 그냥 내리꽂으면 그건 또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성 공천 신청자가 있는 지역 가운데 그리고 정치 경력이 있고 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한 건데 극히 일부분의 이력을 가지고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작용해서 이 사람이 정치 신인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천한 건데 이게 마치 그게 모든 것이 원인인 양 공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서초 을 지역 얘기 나왔었잖아요. 신동욱 전 앵커, TV조선 앵커라는 거 말고 무슨 정치 경력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전략 공천에서 내리꽂는 게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정치 경력이 있고 충분한 자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략 공천 받은 것까지 이렇게 비난해 버리면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강성필 위원장님, 당초 민주당에서는 조국 신당과의 선거 연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두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의 연대를 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식당은요. 확실히 맛이 있어야 되고요. 정당은요.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비례 정당들이 좀 출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요. 그 조국 혁신당이 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지지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금 대변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유권자층에게 대변이 되고 있냐? 저희 민주당이 판단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지지층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당초에 민주당에게 그러한 어떤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공천 자본으로 인해서 잠깐 시끄럽기 때문에 그 여파와 지지가 저는 조국 신당에 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신당과 그다음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상당 부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초의 조국 신당과의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민주당의 지지자가 일부 이탈해서 조국 신당으로 갔는데 그 조국 신당이 그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것을 의석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그 지지가 사라지기 때문을 걱정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당초에 연합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한두 번 말을 바꿨습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독재의 강 운운하기 전에 본인의 유죄의 강부터 무죄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2심까지 유죄가 실형의 유죄가 나온 조국 전 장관이 대표로 있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수 유권자들이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할 사람은 마찬가지로 지금
그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받는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탈을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그 만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요만한 파이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모양새가 될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그게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금 전 대담 과정에서 김성환 평론가께서 대구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도태우 변호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경선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됐다는 점 바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사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